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무권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권대리는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갑 본인, 갑소의 건물, 을 대리인입니다. 근데 무권 대리인입니다. 병 상대방입니다. 을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 체결했다 보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쭉 쓸 겁니다. 매매 계약 내용 대해서 마지막에 여기 되겠다. 매도인, 갑, 인 쓰고 대리인, 을 이렇게 쓰겠죠. 근데 문제는 없다. 대리권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 계약 당사자죠. 계약 당사자는 갑병입니다. 그렇죠? 다만 대리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일단 하나 포인트입니다. 왜 대리권이 없냐?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행위의 계약 당사자, 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을이죠. 계약서 쓸 때 갑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을이 썼지만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갑이 을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기 때문이다. 즉 갑이 을에게 그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대리권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무권 내리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즉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줄 겁니다. 근데 무권 대리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갑이 아니라 을에게 10%를 줬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중도금과 잔금, 분명히 중도금 잔금은 을에게 줬을 거예요. 그러면 병은 갑에 대해서 뭘 기대합니까? 이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협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용 증명이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왜 돈을 다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갑이 뭔 소리냐고 할 겁니다. 자, 이 상황은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갑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병은 뭘 보여줄까요? 계약서를 보여줄 겁니다. 계약서를 봐라. 매도인 갑이 쓰고 대리인 을 하지 않았냐? 내가 계약서 쓸 때 나 있었냐? 물어볼 겁니다. 갑이 당신 없었지만 대리인 있지 않았냐? 그러면 갑은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도 대리권자가 타인 갑이에요. 대리권자 누굽니까? 을이.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대리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 의미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효력이 없으면 무슨 얘기죠?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병이 갑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거고, 반대로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갑소의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병 또한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예컨대 갑과 을의 관계가 지인 관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래 비록 무권 대리라서 효력이 없지만 이 계약 자체를 어차피 내가 내 자식이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 매매 계약 효력을 인정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게
추인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 효력을. 아니면 또 거절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 효력을 유지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 갑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묻고 내리는데 이 계약 그냥 유효한 걸 할 수 없으니까 당신하고 을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나중에 병역이장 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유면 갑은 좋다 그렇게 하겠다 할 수 있고요. 그게 인정한다는 추인이고요. 아니다. 나하고 갑은 을은 내 자식이지만 나하고 이제 의절한 지 꽤 됐다.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추인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게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병은 그래?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속았으니까 이 계약 자체를 아예 확실하게 무효로 시키겠다. 없었던 거 하겠다. 그게 철회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인과 철회권의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추인과 거절과 철회라는 어떤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무권대에서 효력이 없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유동적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동적 무효라는 걸 배울 텐데 유동적입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갑이나 병의 태도에 따라서 이 효력의 종국적인 이 효력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갑과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갑과 병의 태도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확정적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기본적으로 개념을 깔고 있는 겁니다. 만약 확정적 무효라면 이런 개념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게 이제 유동적 무효.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 그런 개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회할 수도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한테 묻죠. 이 계약 어떻게 할 거냐고. 갑이 적극적으로 안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계약 자체를 무권들에게 효력이 없는 이 계약의 자체에서 어떻게 할지 계속 전전긍긍할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병은 계속 갑을 을은 찾아가진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갑을 찾아가겠죠. 왜냐면 이 매매계약 운명은 갑에게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찾아가서 뭔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갑은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는 없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병은 당신의 입장을 밝혀줘.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최고. 당신 이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갑의 입장, 을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갑의 입장에서는 이걸 계약을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거나 아니면 무효인 계약을 효력이 있게 만들거나 그렇게 결정하겠죠. 이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리고 아는 관계이고 그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추인할 수도 있고요. 병의 입장에서는 이 매매계약 자체 어떻게 할 건지 갑에게 뭔가 촉구를 하고 싶겠죠. 그게 최고권이고요. 또 하나는 갑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래 좋다. 없었던 걸 하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과 병의 입장을 봤죠.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을이. 물론 병은 이런 거 있겠죠.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경우,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병은 을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고 싶겠죠. 만약에 매매계약이 이 사람 처음에 기대한 건 뭡니까?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을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 추인되지 않고 거절되거나 해서 매매계약 효력이 없다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병은 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추궁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입니다.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해서. 요게 이제 법조문에 기재가 된 것이고 오늘 이번 시간에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03조 이하에서 볼 게 뭐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추인, 거절 이걸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병의 입장에 있어서는 뭘까요? 철회와 최고권. 그리고 무권대리는 관계에 있어서 무권대리의 책임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렇다면 또 하나 뭐냐면 추인과 거절은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특히 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에서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요. 그러면 이 추인은 상대방이 누굴까?
어떤 추인 개념 자체는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 대리에 있어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효력을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때 이 추인을 누구한테 할지를 하나 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하는 건 어떻고 병에게 하는 건 어떨까? 일단 병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을일 때는 어떨까? 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은 채권을 했을 때 갑이 거기에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갑이 묵묵부답일 때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그는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철회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을 확정적으로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어느 시점에 가능할지. 왜냐하면 갑이 추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거절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거절이라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확정시키는 것 때문에 철회 개념과 부합되는 겁니다. 반대로 추인 같은 경우는 무효인 상태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인이 있을 때도 철회가 가능할지 그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권대리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경우를 보면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효. 근데 확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무효는 무효인데 갑과 병의 태도에 따라서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인이라는 말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131조. 제목은 상대방의 채권권. 주소가 어디죠? 아까 그림에서 병이 갑에게 이 계약에 무권 대리로 인해서 효력이 없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와 관련된 게 채권권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리권은 없는 자가 누구였죠? 아까 을이었습니다. 누구의 대리인으로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 확정적으로 무효를 시킨 건지 아니면 무권 대리인에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를 대답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게 채권권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 앞지문이 아니라 채권권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갑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입니다. 바라지 아니한 때는 뭐라고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핵심은 시험 출제는 여기입니다. 거절한 것을 본다. 어떻게 주냐면 반대로 추인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상식적으로 채권을 했는데 갑이 본인이 의무가 없어요. 추인은 되게 중요한 의사표시예요. 그 의사표시 안 했다고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해서 추인한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보는 것이 갑의 태도에 부합하는 겁니다. 시험 출제는 여기입니다. 포인트입니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병이 최고를 했는데 갑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아무런 묵묵부답을 했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추인을 거절하게 되고 보면 어떤 효과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매매 계약이.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것은 없는데 이제 개념상 나중에 저희가 상대방이 이 채권권 위에 뭘 갖고 있죠? 철회권이 있습니다. 철회권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겠죠. 실익이 없겠죠. 추인을 거절했으니까. 근데 그 지문이 출제된 건 아니고 그냥 개념상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절한 것을 본 겁니다. 그럼 추인, 거절, 누구 입장이죠? 본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갑이겠죠. 추인과 거절은 누구를 상대로 할 건가?
이것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주로 추인이 먼저 나오는데요. 거절도 같이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지문은 항상 추인이 나오는데 거절 나오면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인, 거절의 상대방 이렇게 한 세트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요? 상대방에 대해요. 우리가 그림에서는 병이겠죠.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 이 의미는 갑, 을, 병. 추인과 거절의 의사표시는 병에 직접적 하는 게 명확하겠죠. 그래야 법률 관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추인 자체는 무권대리로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는 것이고 거절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법률관계 문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병에게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갑이 상대방인 병이 아닌 무권대리 을에 대해 있을 때 할 때는 만약 추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인 병이 아닌 을에게 했다고 하면 자, 갑이 을에게 하자 추인했다면 갑은 이 의사표시죠.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는 매매계약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못한다? 병에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병에게. 그러면 감은 안 잡힐 건데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병은 철회권이 있는데 나중에 좀 딱 뒤에서 볼 겁니다. 철회권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본인이 추인을 할 때까지만 하기 전까지만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추인권을 행사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철회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철회권은. 그러니까 철회권의 행사 시점이 추인권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추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조문에 따르면 병은 철회권 행사를 못해야 돼요. 하지만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 얘기는 갑이 병에게 추인을 했을 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한테 했죠? 을한테 했어요. 당연히 그럼 철회가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갑이 추인권 행사했지만 상대방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부분과 연관돼서 출제는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요. 다만 출제는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갑이 을에게 했어요. 무권대리 을에게. 하지만 병이 그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원칙적으로 갑이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 추인의 의사를 병에게 상대방한테 주장을 못하겠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병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감은 추인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은 철회권 행사하지 못하는 여기랑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좀 어렵게 낸다면 그 부분과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기출지문입니다. 무권대리 행위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법조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시험용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부연 설명하게 되면 본인의 추인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는 것에서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하나의 형성권이라고 이제 권리 종류인데 형성권이 하는데 요거는 상대방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은 상대방 당사 대립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돼서 성립되지만 이건 뭐라고 했죠? 제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일방적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상관없이 어떤 효력이 발생시키는 형성권입니다. 그 부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이 무효인 매매계약에 일부만 추인을 하거나 아니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게 되면 다르겠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더라도 그대로 추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의 무효인 매매계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변경을 해서 추인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일부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포인트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추인의 효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조문 자체가 그대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요. 대리행위시겠죠. 대리인을 통해서 묶은의 대리인을 통해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 체결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추인시가 아니라 계약시라고 추인시가 아니라요. 이게 비교가 되겠죠. 계약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까지 출제는 안 되지만 법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인하면서 이게 상대방한테 이때부터 하자. 계약시가 아니라 추인 이 시점부터 하자. 그렇게 약정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서 기출은 이 지문에서 답이 나옵니다. 다만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상당히 중요한데 추인하기 전에 갑 소유자인 갑 본인이 뭔가 행위를 했던 겁니다. 뭐 저당권을 설정하나 그런 경우에 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출제는 제가 10년 동안 못 봤습니다. 자, 기체 26회 무권대리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틀린 점이죠. 추인이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무효행위의 추인과 비교를 해서 나중에 기억을 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권대리는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두 가지랑 섞어서 같이 종합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무효행위는 소급하여 계약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이 뜹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무효행위 추인할 때 다시 배울 겁니다.